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지난 1972년 착공해 1977년 6월 19일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오늘 자정 만 40세 일기로 그 쓰임을 다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은 우리나라 산업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 늘어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을 다했지만 앞으로 약 15년간 사용 후 핵 연료, 즉 핵 폐기물 냉각과 방사성 물질 제거, 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년 전 에너지 정책,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 대기 오염이 없었고 가성비가 뛰어난 핵발전은 그야말로 심기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누출로 인한 심각한 재앙이 확인된 지금 분명 과거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기에 새로운 친환경 대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진화하고 변합니다. 우린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하죠. 분명 핵발전소 폐기 방침에 여기저기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산업 전력 수급 차질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와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처럼 부산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부산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있거든요. 요즘 제가 강제동원 관련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을 하느라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우리 조선 한국인들을 징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동원을 했죠. 강제동원해서 탄광이나 아니면 조선소나 이런 데서 강제 노역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한 역사가 역사관에 기록이 돼 있었고요. 또 거기서는 또 1인 시위 하시는 분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강제동원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버님은 국내동원이셨어요. 이 관련된 법은 국외동원에서 사망하신 분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국내에서 동원돼서 사망하신 분께는 아직 지원이 없다고 이런 말씀도 좀 듣고 왔습니다. 다음 달에 개봉 예정인 영화 구남도가 있잖아요. 관련한 그 주제를 다룬 영화 같은데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이 비극적인 역사가 빨리 청산이 되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우리 한민족이 요즘처럼 좀 그나마 평화로운 시대가 길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시대에는 일본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역을 치렀죠. 한국전쟁 때는 피 흘렸죠. 정치적 색깔, 이념이 다르다고 또 핍박을 당했죠. 굉장히 많은 역경을 겪어왔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 하반기부터 제가 자출 쪽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전거 출근. 네네네. 그래서 저희 왕복 20km 되거든요. 집에서 녹음 스튜디오까지. 네. 그래서 아주 후달리는 삶을 요새 살고 있습니다. 길도 자전거 다니기 편리하게 마련된 길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하상도로로 쭉 연결돼서 그 길 타고 오니까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상도로가 있었구나. 네네.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니까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 길이어가지고 저는 아주 그래요. 자연과 함께 특히 자연을 활개하는 벌레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라이딩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우리 지역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주동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6일 롯데콘소시엄과의 사업 협약을 해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2014년 1월 롯데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대전시는 지난해 1월 이후 8차례 협약 이행 촉구 공문을 롯데컨소시엄 측에 보냈으나 콘소시엄 측은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황순체계 관련 설계도서 역시 최근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롯데 측의 정상적인 사업 참여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유성복합터미널이 이제 중간에 백지화됐다고 했는데 후순위 협상자와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도시공사는 앞서 설명처럼 2014년 롯데건설, 현대증권, 계룡건설의 롯데콘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이게 공모에 규정된 시한을 열흘 지나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순위자였던 기업은 공모 지침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후순위자와 도시공사 사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3년을 끌었습니다. 소송은 도시공사가 승소했지만 3년 동안 복합터미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 기간 토지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200억 원 인상되면서 롯데 측이 사업 포기를 결정하게 된 계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순위, 2순위 딱 결정이 됐고 1순위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2순위가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줘. 이거 관련해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 세월이 한 3년까지 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1순위가 선정이 돼서 이 1순위자와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쓴 시점이 공모에서 제시됐던 기간보다 열흘이 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자와의 계약이 체결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견돼서 2순위자가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줘라는 그렇죠.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세월이 흘러서 토지 보상가는 200억 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이제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복합터미널 사업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수없이 말해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민들을 상대로 이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거네요? 예, 저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대법원 결론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도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사업개혁 해지 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도 대전시는 언론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고는 시가 시민의 눈과 귀를 마지막까지 속여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되는 동안 책임기관인 대전도시공사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공기업인 공사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복합터미널은 말 그대로 버스를 타는 곳이니까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인 건데 그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이제 개발을 맡기는 셈이 된 거고 반대로 이제 뭐 아파트 개발 이런 것들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곳은 또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그 많이 그렇죠. 신경을 쓰는 그런 꼴이네요. 네, 그렇죠. 다분히 공익적인 공간 터미널은 지금 민간 기업들이 해라라고 양보를 해주면서도 그것도 아파트 개발 뭐 이런 부분은 또 민간 기업이 얼마든지 해서 어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도시공사가 맡겠다고 지금까지 갈등을 계속 만들어 온 상황이었던 거죠.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대로 박남일 사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공사는 수익이 많이 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공사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공재를 가지고 그렇죠.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장사를 했다는 셈인 거니까. 그 도시공사가 또 사업 평가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는 공사들, 전국에 있는 공사들 중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는 축에 속하는데 사실 좀 잘 생각해봐야죠. 그런 공사가 말 그대로 수익을 많이 내서 이윤을 낸다면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이나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였던가,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걸 도시공사가 해주길 원했던가, 뭐 이런 거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이거는 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권선택 시장께서 좀 더 무겁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사자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에 박범계 의원이 다시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강일보 보도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를 추진하는 만큼 새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로서 활약을 펼친 박범계 대전 서구울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예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관 자리는 까다로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지닌 박범계 의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 출신들은 느슨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 자기들끼리 왜 불패시나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뭐 투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미 뭐 이렇게 검증을 받았다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 박범계 의원이 우리 지역을 지금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이분의 정치적 목적이 과연 우리 대전 서구 을의 지역을 대표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는 게 목적인지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소명도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세상은 넓고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널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입각을 하시려고 하면은 입각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구를 안 오셨으면 좋겠어. 지역에 일할 사람들도 얼렸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재들도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내가 적임자고 나에게 이런 소명이 왔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좀 놓을 줄도 알아야죠. 국회의원이 장관직으로 오려면 지금 국회의원 자리는 역할은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뭐 물론 개인의 입장이라 봤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더 큰 입지를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뭐 그쪽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쪽의 자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해줘야 된다. 그거는 좀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외교부 장관만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정권의 어떤 성패를 가를 만한. 그래서 아마 좀 더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렇겠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범계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시면은 그거 자체는 환영인데, 그건 법무부 가서 법무개혁 열심히 하시고 대전 서구 을의 그 대표로 일하실 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그 나 혼자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인재니까 그런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임병헌 기자님은 실례지만 몇 년대생이세요? 저는 80년대 초반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86세대들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386세대라고 했었어요. 이분들이 30대이셨을 때, 그리고 지금 50대가 되셨습니다. 네. 그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86세대가 젊은 세대예요. 네. 근데 그 86세대 아래 이제 제가 이제 97세대거든요. 97세대는 우리 사회에 없어요. 네. 없어요. 20년 전에는 이분들이 86세대가 젊었는데 지금도 젊은 세대거든요. 97세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병헌 기자님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08세대? 또 없어요. 그쵸? 네. 네, 없습니다. 우리 보통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86세대는 아직도 젊은 이들의 입장에서 사회의 주류를 20년 전부터 이루고 있고, 97세대, 08세대는 아직도 철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득권화가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셨고, 뭐, 민주화를 위해 이런 것도 알겠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득권의 양산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박범계 의원 하면 왜 박정현 대전시 의원이 같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 박정현 의원 떠오르세요. 저희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박정현 시의원이 2부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목요일 프로그램에서 박정현의 머슴일기라고 한번 제가 주인공 입장에서 머슴을 한번 열심히 부려보도록 할게요. 왜 머슴일까 더 궁금해지네요. 뭐 정치인들이 시민의 머슴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슴일기인데 다음에는 한번 듀엣으로 같이 방송 1, 2부 통합을 해보시죠 뭐.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대덕 연구특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경기도 평택의 지역구를 둔 바른정당 유이동 의원은 지난달 18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되며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안 골자입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 유이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중립 주체가 연구원 개인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출연연 소속자들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참정권이 있고 그런데 꼭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립이 중요한 분야가 하나 더 있죠. 중립이 중요하다고 하면 강조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 바로 언론인데요. 네. 항상 보면 언론이 중립적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공감 안 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그 말뿐인 잔치인 거예요. 공무원들 충분히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게 본인이 하는 일에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그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자유가 헌법에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력 언론들이요 그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갖고 보도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들이 흔히 미국 선진국 이런 예시들 되게 많이 드는데 왜 이런 거는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는지를 사실을 따진다는 거는 다시 또 정치적인 잣대를 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관이나 구성원이 정치적인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처럼 여겨져서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거는 오롯이 정치권과 정당의 특권처럼 여겨진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정치권이나 정당은 당연히 정치 집단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른정당의 7명의 의원들이 이거를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대전에도 바른정당 대전시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대전은 대덕 연구단지에 이제 정부 출연연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도 이 관련해 갖고 논평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당으로 책임은 같이 질 필요는 있죠. 내년에 선거인데 참 깝깝하시겠어요, 그분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천안 아산의 사업장을 둔 가불 오토텍의 직장 폐쇄가 마침내 풀리게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가불 오토텍 회사는 오는 21일부터 직장 폐쇄를 해제하고 대상 직원들이 업무 복귀를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업무 복귀 대상자는 금속노조 가불 오토텍 지회 전체 조합원입니다. 가불 오토텍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7월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8월 1일 경비 용역 대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반발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로 노조 조합원들은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직장 폐쇄 326일 만이며 지난 4월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측의 직장 폐쇄 해제 결정에 노조는 정상화 조치를 취한 데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브로토텍은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브로토텍은 그 자동차용 에어컨 그 시스템하고 열 교환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노조랑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전직 경찰들 그다음에 특전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제2노조를 결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1노조랑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제1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아싸 해가지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경비 업무도 외주화를 주고 조합원 사택을 매각하고 그래서 파업하니까 직장 폐쇄 이런 시나리오가 발견된 겁니다. 예,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그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노조 파괴 뭐 이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박효상 그 당시인 대표가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그분이 구속이 됐고 근데 이분 비서가 이제 대신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었는데 박당희 씨라고 이분이 이제 그 비서 출신인데 이분이 대표이사 했다가 얼마 전에 또 사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자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 세계 80여 개의 그 국가의 100여 개 언론들이 참여한 탐사 취재에서 그 파나마의 왜 그 페이퍼 컴퍼니 얘기 있었었죠. 우리나라는 뉴스타파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 파나마에 있는 로펌 모색 폰세카의 그 기밀 문건을 확보한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박효상 대표도 차명 그 회사가 있었던 걸로 이제 드러났었고 가불 이름이 가불이 왜 가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불 요즘에 민감한 단어가 가불 관계인데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요? 이게 로고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건 지구를 뜻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함께 얽혀가지고 뻗어나간다 뭐 이런 의미래요. 네, 그 갑과 을이 맞아요. 갑과 을은 어울리긴 하는데 그 신분의 차이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주요 계열사들이 만도 그 위니아 만도 기억나시죠? 네, 에어컨 하는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 가브로텍으로 사명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고요. 계열사에 강관 제조업도 있고 그 전력선 만드는 회사도 있고 금속, 건설, 무역 상사, 뭐 부동산 임대업, 합섬, 섬유, 폐기물 처리, 그리고 병원 사업도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말씀하는지 잘 지금 워낙 많아서 네, 경상남도 쪽에 가면은 장유라고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봉하마을 가다 보면 나오는 곳인데 그 장유병원, 뭐 부산의 녹산병원, 대구 구미 쪽에 있는 구미병원 뭐 이런 병원 사업도 하고 있고 자본금이 등록된 게 457억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가브로토텍, 뭐 노조탄압 이거만 들으면은 작은 회사 이런 분규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였다라는 거. 아무튼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과까지 좋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또 다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제 더 이상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본인들의 소유가 아닌 그 우리 사회를 위한 소유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게 457억의 자본금이라고 해도 본인 돈 얼마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을 거고 담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주식 발행한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은행은 다 국민들의 저축과 뭐 정부의 지원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공공의 성격이 있는 건데 기업도
네. 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보혜문을 일부 개방한 금강에서도 녹조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최근 현장 조사에서 금강 세종과 공주 구간 대부분에서 녹조가 발생했으며 전북 익산 등의 하류 지역은 지류 및 지천뿐만 아니라 금강 본류까지 녹조대가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은 공주보 수문을 20cm 낮췄지만 공주보 하나만 그것도 일부 개방에서는 녹조 저감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4대강 수문을 모두 상시 개방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주보는 가운데 있는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위에는 세종보가 있고요. 아래에는 백제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가운데 것만 열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마지막 것도 열어야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건데 가운데만 열면은 또 다른 커다란 저수지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민통신의 오마이뉴스 그 시민 기자인 김종석 기자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공주보만 여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 열어야 되는데 이제 4대강 보호 관련해서 이게 다 열면은 그동안 보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반증될 수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나름 타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말씀이. 저도 여름 기자들 그 대전 충남에 있는 사건 사회부 기자들이 여름 되면 하는 게 금강 찾아가 녹조 아니면 큰빛 물 이끼벌레 네. 뭐 이런 붉은 게, 깔따구. 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번씩 찾아가서 보는 게 또 일이에요. 연례 행사처럼. 그게 네, 저희 선배 때는 없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러한 또 취재 문화가 생길 정도가. 예, 보험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건양대가 최근 수십 명의 학생에게 기숙사 입주 합격을 통보했다가 전산 오류를 이유로 조련위를 취소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건양대는 여학생들이 사는 구현학사 기숙사 합격생 132명을 통보했지만 이 중 21명에게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건양대가 밝힌 합격 통보 취소 사유는 전산 오류인데요. 기숙사 입주 대상자 중 입주를 포기할 때를 대비해 예비자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 21명에게까지 합격 통보가 갔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연구사가 낸 대학생 삶의 비용에 대한 리포트에서 대학생들 월 주거비는 최소 34만 원에서 66만 원 수준으로 기숙사 생활 여부가 주거비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잡았다 빼앗긴 학생들의 심정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숙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학교 측의 실수로 그게 번복됐다니까 열통 터질 만은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학교 측의 그런 그 과실이 아니라 대학생 주거비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숙사의 수용률이 너무나 적죠? 네, 뭐 10% 중반이 평균 10% 중반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또 서울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외주를 많이 줘갖고 네, 거의 그렇더라고요. 비용이 되게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학교들은 마트 비스무리한 것도 들어오게 되고 막 이래서 저도 그러니까 와 기숙사 그렇게도 변했구나 이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점점점 어떤 또 다른 산업의 그런 현장으로 다가가는 게 아닐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뭔가를 구매 행위를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다 본사로 가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 오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도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하실 일 많겠지만은 특히 청년 실업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반드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까이 아시는 분도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을 졸업해서 10년 가까이 갚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뭐 이렇게 기숙사비를 또 내려고 아르바이트도 했겠지만 그때도 학자금까지는 또 감당할 수 없어서 대출을 했었는데 그게 10년 가까이 간다는 얘기 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 흔히 하죠. 아니 그러면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공부 열심히 해갖고 괜히 딴짓거리하고 알바한다고 하니까 공부 안 해가지고 수업료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뜨끔해지는 장학금을 부모님께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오늘 2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소식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하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로사리오 선수가 지난 주말 속된 말로 미쳤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들어보도록 하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